제45주년 5.18 기념식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호남 민심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030 청년 민심을 집중 공략하는데요. 관련 내용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녕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래 엿새째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4일 연속 텃밭인 호남권을 공략하고요. 김문수 후보도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호남을 돌면서 지지를 할 예정인데 각각 어떤 메시지를 내려올까요?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이 내일 또 다가오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또 어제 전라북도 익산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람을 유세차에 같이 올렸습니다. 예, 바로 김상욱 의원이죠. 국힘을 탈당하고 예.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상욱 의원이 이 광주 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차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5.18 전야제나 이런 행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익산에 들렀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유세차에까지 올라갈 생각이 없다 이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길 가면 유세차에 반드시 오를 것이다. 예상대로 유세차에 올라서 또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했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의원 수가 한 명만 준 게 아니라 이 탄핵과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그리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그 김상욱 의원이 실제로 저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현재 대선에서 가장 큰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 문제가 예. 이 자연스럽게 이 수면에 또 떠오르면서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큰 힘을 또 한 번 얻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런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5.18 그 본행사 참석을 하지 않으셨으면 예. 좋겠다는 공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육사 11기 동기이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역할론으로 논란이 있는 그런 인물을 그 선대위의 상임 고문으로 영입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거의 지금 93, 4세입니다. 예. 논란이 있는 이런 그 선대위 인선을 문제 삼아서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지적하면서 오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불상사가 예상된다. 예. 그래서 5.18에 가긴 가는데 오늘 그러니까 5월 17일 그 새벽에 아마 그 수행단 소수만 그 동반해서 가서 참배하고 호남 유세를 시작했는데 모양새가 대단히 좋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대선이 자꾸 좀 이렇게 그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의 대결이 돼야 되는데 그 김문수 후보 자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그 부각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 민주당으로서는 바둑으로 치면 꽃놀이패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어떤 탈당 이런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호남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양당 후보 모두요. 김문수 후보가 전야제와 기념식은 불참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소령 호남 지역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불상사를 무릅쓰고 가야 되는 거죠. 5.18 민주화 운동이 뭡니까? 이건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80년도 5.18 민주화 운동 때 그때 이제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 진압하고 그리고 정권을 그 무도한 정권을 잡았던 거였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근데 여전히 전 국민의 이 이른바 보수층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의식이 전 상당히 부족하다.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5월 15일, 16일 그 어간 때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5월 18일이 2, 3일 앞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어디 정호영이 누굽니까? 정호영이. 12.12 쿠데타 때 주역이었고. 특전사령관. 특전사령관. 5.18 민주화 운동 때 그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던 장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5.18을 2, 3일 앞두고 물론 김문수 후보는 몰랐다고 합니다만 몰랐을 겁니다. 아마 그걸 알고서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캠프 어디선가 그런 이제 조치를 했다가 이제 업동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캠프도 그렇고 선대위도 그렇고 역사의식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다.
다른 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떻게 5.18을 앞둔 게 아니라도 그렇지 지금 정호영 전 국방장관, 뭐 국방장관도 했죠. 예. 그런 분은 어떻게 선대위의 구성원으로 생각을 했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또 하나가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 매우 위험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도 탄핵이 전원일치였고 인용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게 되니까 이건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 이러고 볼 때 전 이번 선거를 과연 칠 수 있을까? 뭐 치르긴 치르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5.18 민주화운동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국민의힘에게는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도대체 납득이 전혀 안 가요. 이건 무슨 뭐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인식이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선거를 앞두거나 앞두지 않건 간에 글쎄 헌재 재판에 대해서 공산주의를 운운하고 근데 석동현 변호사 같은 분은 그분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장 앞서서 변호했던 변호인이었으니까 그런 분을 또 이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5.18 민주면제 참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전야제 기념식도 불참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한 상대인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으로서는 5.18 민주화운동에서 뭐 전혀 스탠스가 달라왔으니까 호남을 방문하면서 이게 확연히 구분되는 이 같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다 소환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 지지율이 저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일단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호남에서 일정을 오늘 이어가게 되겠고요. 이준석 후보 질문도 짧게 드려보죠. 오늘 의대생과 전공의단체를 만나면서 서울 일정을 도는데 MZ 세대들의 성지라고 하는 이 성수동, 홍대를 찾아서 확실히 2030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으로 말하면 예. 2030 세대의 소구를 너무 함으로써 지지율 정체를 지금 자초하고 있다. 갇혀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 8%라고 하는 데도 있고 6%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7% 전후에 갇혀 있다 이런 게 가능한 얘기인데 예. 주로 이제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저렇게 같이 하면서 젊은 층에 대한 소구는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쪽에서는 그래도 15%에서 20% 중반의 지지율을 얻습니다. 이 2030에서는. 예.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지지율이 의미 있게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 본인이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던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역구를 생각하면서 자꾸 동탄 모델 하거든요. 동탄 모델을 이번 대선에서 적용해서 승리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자 일단 이 동탄 모델은 그 당시 특수 상황이 있었어요. 경기도 화성 동탄이 젊은 분들이 많기도 하거니와 네. 3자 대결로 치러지고 그다음에 총선은 맞춤형 공약이라는 게 가능해요. 이념과 철학, 어떤 뚜렷한 정책, 큰 틀의 정책이 아니더라도 그 유명한 얘기가 100개 아파트 단지를 밤마다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맞춤형 공약을 개발해서 본인이 브이로그로 찍고 이걸 올리고 아주 그때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죠. 예. 그래서 신승한 거예요. 자, 이게 대선에서 되겠습니까? 그 동탄 모델의 적용이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좀 재고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갇혀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영남 지역에 무척 공을 들이고 있는데 뭐 지금 성수동 잠깐 올라왔다가 또 아마 치중하는 곳은 그곳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투표율 80%, 득표율 80%를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턱없이 못 미치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의 TK 지역 지지율. 그리고 PK 지지율은 심지어 뒤지고 있다라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대 초초 비상이에요. 예. 그런데 그 표를 이준석 후보가 지금 나누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땡큐죠. 지금 그쪽에서 저렇게 치고받으니까 너무너무 쉬운 선거를 치르게끔 지금 압박 축구는커녕 그야말로 상대방을 너무 편하게 해주는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가 2030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고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나머지 세대를 향한 또 입으로는 계속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비판을 난석에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가져와야 될 표는 과거 자기가 몸담았던 국민의힘 성향 표가 아니에요. 그 표를 나눠 먹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의 표를 가져오는 전략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안 보인다. 이런 점에서는 참 이준석 후보도 선거운동의 일대 전환, 피봇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가 아마 어제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인 것 네, 같은데. 뭐 보시면 다 나와 있죠. 예,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준석 후보 이번 주에 유세를 시작했는데 뭐 유세 동선이라던가 메시지라던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준석 후보 메시지가 딱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안정감 있게 별로 이렇게 소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그 젊은 층을 상대로 이제 쪽에 이제 유세를 하고 다니는 예. 거, 대학교 학교 식당, 학생 식당이라고 학식이라고 그러죠, 학생 식당.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젊은 층들에게 호소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하면 이제 2030, 특히 20대 남성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는 이런 상황인데, 이준석 후보의 이 지금 공약이라든지 이 메시지가 참 누굴 배제하는 것 같아요. 뭐 따로 와닿는 게 없어요. 이재명 후보나 김무성은 뭐 양극단의 그 진보 보수 세력이니까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민노당의 이제 권영 후보가 정말 진보 후보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이제 중도 보수 쪽으로 자꾸 외연을 확장하려 하는 거니까 진보의 정체성을 확실히 내세운 후보는 이제 이 민주노동당의 권영구 후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준석 후보는 지금 말씀처럼 좀 이게 진보적인 아젠다를 많이 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이제 보수층을 의식해서 그런지 보수표를 끌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꾸 누구 뭐 여성을 배제한다든지 자꾸 이런 식의 어떤 선거 전략인 같은데 선거 전략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전 유효한 선거 전략이라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 갇혀 있잖아요. 양쪽을 다 비판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이게 아주 임팩트 있게 이게 파괴로 있게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를 얼마나 공격할 게 많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네. 그 공격도 약한 것 같고 또 진보정에 대한 이제 민주당에 대한 공격도 할 게 많아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와닿질 않아요. 제가 볼 때 안정감이나 측면도 그렇고 또 비호감도 좀 높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선거를 완주할 것 같긴 한데 단일화가 쉽지 않다고 저는 보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주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적어도 두 자리 지지는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선거 비용도 절반이라도 반이라도 예. 보전을 받고 근데 10%가 안 되면 이건 전혀 돈을 보전이 안 받. 선거 예. 보전금이 안 나온다고요. 보조금이 아니라 보전금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준석 후보는 조금 아직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선거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누굴 배제한 쪽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진보적 아젠다도 과감하게 내놓고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넘나드는 뭐 그런 인상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딱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에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앞두고 주자들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과 유세차에 올라서 중도 표심을 공략했는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장동, 법인카드 의혹 등을 들어서 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 있어요? 보수의 진정한 가치, 합리적 보수의 정신을 우리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큰 절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를 올립니다. 부정부패 뭐 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십시오. 제가 즉시 모든 걸 그만두겠습니다. 썩은 정치는 청소해야 되겠죠.
40살의 이준석이 너무 젊어서 안 된다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74세의 김문수 후보라는 겁니까? 젊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판가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해두셨는데요. 그 전북에서 유세 현장 화면을 같이 보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 의원을 향해서 참된 보수주의자라고 치켜 세우는 등 또 포옹을 하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아직 민주당 입당 전이잖아요. 지금 김 의원의 행보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상호 의원은 제가 누구 못지않게 방송에서도 좀 전혀 모릅니다. 김상호 의원을 전혀 네.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탈당을 했어요. 그냥 탈당해서 좀 머무르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진영을 떠나서 예. 이제 그 전향할 수 있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도 전향한 분입니다. 많은 이재호 의원도 전향한 분이고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탈당할 수 있어요. 탈당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고 이런데 또 정당이라는 게 또 합당도 했다 분당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뭐 철새다 뭐 윤리적으로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만 정치 도의상 그것도 별로 무망한 일이고 단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를 포용하는 거, 통합이라는 거 말이죠. 현재 A 진영, B 진영이 있으면 A 진영을 비판하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게 통합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기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진보 진영을 막 칭찬해요. 그 사람을 이건 통합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통합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여전히 지금 보수나 예를 들어서 보수 쪽을 비판하는 사람을 진보 사람을 보수가 끌어들이면 그게 난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입장이 다르다가 갑자기 대선이나 총선 국면에서 입장을 바꿔서 그 진영을 칭찬을 막 해요. 지지라고. 그건 당연히 끌어들 수 있는 거죠. 여전히 비판적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그게 통합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김상호 의원이 저는 이재명 후보의 말이 맞다고 봐요. 견딜 수 있겠어요? 국민의힘 견딜 수 없죠. 여전히 탄핵은 반대하는 후보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그건 윤 전 대통령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한 국민의힘에 저도 못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있었단 말이죠. 전 탈당은 당연한 건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뭐 굳이 일부러 김상호 의원을 띄우려고 했다기보다는 그건 이재명 후보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거의 100% 동의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김상호 의원이 좀 탈당해서 머물러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선거가 기울어진 거잖아요. 솔직히 거의 보수가 지금 괴멸 직전이에요. 제가 볼 때 점점 그 양상이 심해집니다. 제 판단으로 볼 때. 그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그냥 하면서 지지 선언하고 이러면서 하는 것과 직접 유세 현장에 이재명 후보가 가서 포옹하고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무슨 비판받을 점은 전혀 없는데 조금 탈당해서 그 중간지대에 머무르면서 여전히 보수를 비판하면서 보수가 앞으로 재정립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진보적인 아젠다를 내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과 결합하는 이 모양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속도가. 모든 게 과속은 안 좋거든요. 전 그래서 이재명 후보나 뭐 김상호 후보의 김상호 의원 저런 행동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는데 조금 더 김상호 의원이 더 성숙하려면 조금 더 호흡을 길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엔 요즘 젊은 정치인들이요. 너무 호흡이 짧아요.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저도 뭐 한동훈 후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나름의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탄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찬성을 했고 말이죠. 근데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이쪽 보수 정치인들이.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나름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중도층에게 좀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간단히 표현하겠습니다. 약간 카멜레온을 보는 것 같다. 카멜레온은 주변의 보호색에 자기 몸의 색깔을 맞춥니다.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김상욱 의원은 오늘쯤 파란 잠바를 입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빠르다. 참 그 바둑으로 치면 행마가 너무 빠르다. 좋은데 김상욱 의원이 과연 본인의 지역구인 울산광역시에서 다음번 총선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받을 것 같다. 카멜레온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의 얘기도 해보죠.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탈당을 윤 전 대통령이 권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제 오후에 나온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약간 좀 피해가는, 그러니까 이미 탄핵의 가는 건넜고 일단락 된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아무리 새 비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예. 모든 것은 김문수 후보가 결정합니다. 당무 우선권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모든 당무는 대선 관련을 포함해서 김문수 후보가 결정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가지 않겠냐, 윤 전 대통령을 사저로 방문해서 권고를 하겠다. 뭐 본인이 수차 해온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알려지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안 오는 게 좋겠다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오는 게 좋겠다는데 굳이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입장을 내기를 이른바 당직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이제 비대위가 결의한다는 얘기가 나와. 이게 좀 궁색한 방안인데 뭐냐면 헌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는 당원에 대해서, 네. 당원이잖아요. 한때 1호 당원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원권을 잠시 정지시키는 이런 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사실상의 탈당 효과를 내겠다. 자, 복잡하잖아요, 말이. 예. 그냥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일대 위기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도 일대 위기입니다. 그냥 저렇게 이 대선 전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잘 올라가는 듯했던 지지율이 어쨌든 뒤로 가고 있어요. 백도도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대선을 치르면 이건 뭐 나머지 한 2주의 의미가 별로 없다. 여기서 일대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대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의 선거인 것이지, 기호 2번이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버랩되거나 그 존재감이 자꾸 부각돼 봐야 이게 중도 확장성은커녕 보수 지지층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한동훈 전 후보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결단해서 적어도 18일, 벌써 이제 내일이잖아요. 예. 이제 사실상 오늘인데 오늘까지 이 문제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분명한 절연, 그리고 선명한 당적 정리가 있어야 내가 나설 수 있다. 자, 이게 비판의 소지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을,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지금 맞서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선 집토끼라고 표현되는 내부 지지층이 하나도 모여야 이게 뭔가 해봐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후보는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네. 계속 오늘도 하와이발 통신을 보면 절대 도와주기는커녕 계속 비판만 하고 있어서 한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양측이 다 부인했지만 이재명 만약 정부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된다면 네. 첫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이게 사실 아니야? 라는 그 말을 뒷받침하는 듯한 말이 하와이발로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고. 자, 그렇다면 4강 후보 중, 국민의힘의 4강 후보 중 유일하게 선대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4위를 했던 안철수 의원밖에 없어요.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오늘 있게 되고 예. 내일 분행사가 있는데 하필 또 광주광역시에서 우리나라 굴지에 타이어 공장에 화재가 났다는 건 우울한 소식입니다. 예, 왜냐하면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신용평가가 우리나라가 오늘 새벽에 날아온 참 비보인데 한 단계 깎였어요. 예. 지금 18일 경제 분야 토론에서도 후보들이 상대방 비판하지 말고 나라 신용등급 깎였는데 이 나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한 좀 많은 예.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한동훈 전 후보 얘기를 짧게 마무리를 짧게 하자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 후보가 2위로 탈락을 했잖아요. 결승까지 올라와서 43% 정도의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고. 자, 한동훈 후보가 물론 비판을 좀 일부 받긴 합니다만 나는 계속 이재명 후보만 비판하고 있다. 한동훈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과자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런 문제까지 지금 논란이 되는데, 자, 그렇게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시지만 네. 어깨에다가 김문수 어깨띠 두르고 나와서 김문수 후보랑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는 절대 미치지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예. 저 주저앉은 지지율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저게 만약에 이번 주말 18일 혹은 일요일까지 넘어가서 안 이루어지고 TV 토론회만 했다.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자
토론회 말씀해 주셔서요. 내일 TV 토론에서는 경제 정책이 이제 주제인데요.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여쭤볼까요? 여러 가지 이제 토론회가 3번 있죠. 네. 18일, 23일, 27일 이렇게 3번 있는데 경제 정책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거는 뭐 다들 뭐 누누이 말씀하는 겁니다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예요.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래 전망적 투표다 대선이, 그리고 총선은 과거 회고적 투표다, 이런 얘기 뭐 많이들 하는 식상한 얘기들인데 미래 전망적 투표라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죠. 그게 없어서는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전혀 과거와 절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지금 과거래야 뭐 한두 달, 몇 달 전 얘기인데 거기서 완전히 그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논란을 하고 있냐고요. 아직도 그 논쟁 중입니다. 아마 대선 끝날 때까지 논쟁할 거예요. 내일 토론회하면 뭐합니까? 그 기본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예. 일단 기본적인 게 토양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 일이 다 그래요. 근데 이게 기본이 안 돼 있고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거기에 집을 지을 수가 있나요, 지금? 뭐 사상 누각이라 뭐 이런 단어 쓸 필요도 없이 제가 볼 때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상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에 의해서 탄핵이 된 거예요. 헌재가 인용을 8대0을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 때문에 탄핵이 된 겁니다. 거기 민주당이 주도했고 그래서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이 구도가 그래요, 기본적 구도가. 이 구도를 깨진 못할 망정 지금 이걸 더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토론에서 아마 내일인데 이게 그 사이에 오늘 내일간에 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이나 출당 이런 거에 대해서 전향적인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그건 본인 판단 문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단하는 문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일 토론에도 이미 다 유권자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계세요. 그럼 뭐가 관전 포인트가 있겠어요? 일단 김문수 후보의 태도가 만약에 극적으로 토론회 현장에서 제가 출당시키겠습니다, 이런 파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것이라서 내일 토론회는 그때 어떻게 임할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는 그거를 당연히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게 당연한 거고 이준석 후보도 그럴 겁니다, 아마. 권영우 후보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권영우 후보 같은 경우, 권영구 후보, 민노당의 권영구 후보는 아마 진보적 안전을 많이 내겠죠. 제일 확실하고 선명한 진보적 안전을 낼 겁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이 저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3대1로 공격을 받는다고들 얘기합니다만 네. 좀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토론회 임팩트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용등급 하향 소식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예. 이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린다는 거는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외평채라든가 외국에서 우리가 투자를 일으킬 때 이자가 비싸지는 겁니다. 당연히 한국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대선 토론회가 이기냐 지느냐의 논쟁을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이제 6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특히 경제. 근데 보면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뭐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대부분 전략이 이 공약이 경제 관련 공약이 돈풀기예요. 뭐 약속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지키려면 수십조 원 또 풀어야 돼요. 예. 자 이렇다면 누구에게 그러면 이 포인트를 국민들은 물을 것이냐? 국회 권력을 다 거머쥐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경제 정책의 길을 물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증세를 하지 않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과연 이 정책들을 다 어떻게 소화하시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을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면 뭐 국회에도 뭐 의석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이런 후보의 얘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한마디 한마디를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예. 이제는 그렇다면 내일 경제 토론회에서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가지고 또 볼썽사납게 그러면 시청률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정말 경제 6월 4일 이후에 대한민국 바로 그날부터 또 새 정부가 시작하잖아요. 자정 이후로 사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것에 대한 플랜, 계획. 그러니까 말 타고 나라를 얻을 수는 있다. 예. 하지만 말 위에서 나라를 경영할 수는 없다. 옛날 중국의 고사지만 이런 점을 이재명 후보는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예. 그런 점에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